이게 다 한국인 탓이라니까. 우리 중국이 무비자로 열어줬더니 고맙긴커녕 불평만 늘어놓다니 말이 됩니까? 어느 한국인의 불만으로 시작된 거대한 파문.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얼쿠입니다. 저는 상해 도시관광 홍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상해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상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직함은 상해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라는 대국의 자부심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고 그 기세를 마케팅 업무에 실어 전 세계에 중국의 아름다움을 각인시키고자 늘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의 상해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고 저 역시 이 현상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라는 소국에서 무비자 입국 제도까지 열어주는 것은 대인배다운 중국의 통 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해는 세계적인 대도시이니 이곳을 둘러보며 중국의 웅대한 발전을 몸소 느낄 기회를 주는 셈이죠. 저는 늘 한국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어차피 중국을 시샘하고 중국의 문화를 염탐해 가져가면서도 스스로 원조인 척하는 그들의 민족성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상해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그래 와서 직접 중국의 위험에 너클 놓고 돌아가 봐라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돈을 꽤 쓰고 간다는 관측도 들려왔으니 우리 상해의 경제에도 이익이 될 테니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마케팅 부서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 한국인 여성 여행객이 쓴 중국 여행 후기가 바이두와 여러 SNS에 퍼져나가며 우리 상해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찌나 자극적인지 심지어 26가지의 중국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일일이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한국인이 작정하고 비난했을까 싶었지만 그 불만 목록이 정말로 화제가 되면서 중국 내 여러 매체와 네티즌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어로 번역된 해당 글은 문장마다 빨간색 포인트로 강조까지 해놨다고 하니 처음부터 대놓고 중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직접 확인하고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스스로를 홍보 전문가라 칭할 만한 자부심이 있기에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꼽았다는 중국이 불편한 26가지가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 읽어보니 조금은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었고 또 어느 부분은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고라는 저의 신념이 흔들리는 꼴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본질적으로 중국을 따라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도 온갖 기자와 해외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류얼쿠 씨, 이 26가지 불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이 상해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변할 의사가 없나요? 등등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게 다 한국인 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은 중국을 향해 편견을 갖고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의 문화를 베껴가는 국가에 불과한데 뭘 잘났다고 비난을 하나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부 회의가 긴급히 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좋은데 그 와중에 들려오는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였습니다. 회의실엔 예민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제가 마케팅 디렉터니까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중국이, 그리고 제가 한국인 따위를 상대로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의 사과, 비슷한 작업까지 고민해야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직업인이고 조직에서 성과를 내야 하니 모양새를 갖추어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그 악명 높은 26가지 불편사항 목록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나 사과, 치즈 같은 단어도 못 알아듣는 중국인 젊은이를 본 적 있다느니, 지하철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다느니,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다느니,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가 가득해 숨을 못 쉬겠다는 둥, 한국이 택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더 심하다느니, 신호등도 제대로 안 지킨다느니, 조선족들은 한국인인 척하지만 말투만 들으면 바로 구분된다느니 등등 수많은 항목이 저를 더욱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열받은 건 한국과 비슷한 아파트 단지가 많다. 중국은 한국 건축회사가 들어와서 비슷하게 지은 거 아니냐는 식의 지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감히 중국의 아파트가 자신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주택 건설 기술을 재현했을 뿐인데 그걸 자기들이 원조라고 또 우기고 있는 꼴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정말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불만 사항을 싸그리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중국인들을 저도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광경도 흔히 볼 수 있죠.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도 적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알기에 회사 입장에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실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동시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들은 언제나 중국을 폄하할 기회만 엿본다. 이번 불만들도 상당 부분 과장되었을 것이다. 한국도 지하철 시끄럽지 않은가. 자기들은 완벽한 것처럼 굴지만 실상은 다르다. 한국에서 길바닥에 침 뱉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영상도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니 우리도 꼭 사과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 말을 듣던 대표이사가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뉴얼쿠 씨, 문제는 지금 이 글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면서 중국 전체 이미지를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실제로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 그리 좋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말에 다른 임원들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시장을 지향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론 왜 이리 한국의 눈치를 보는가.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이다. 한국인들이 불편하면 안 오면 되지 않나 싶었지만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로 한 창구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해당 한국인 여행 후기 글이 이미 한국 언론에도 일부 소개되면서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도 중국 여행 시 주의할 점이라며 널리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여행사는 상해 패키지, 상품을 재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쪽에선 중국 당국의 향후 태도를 보자. 그들이 사드 때처럼 또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입장을 바꾸면 우리는 언제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신 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제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뭔데 감히 중국의 무비자 제도까지 갖고 왈가왈부를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이대로 두면 한국인 방문객의 증가 추세가 꺾일까봐 노심초사였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나서서 이미지 메이킹에 힘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하더군요. 그리고 그 핵심 실무 담당자로 저를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움직이긴 힘드니 보도 담당 인턴 몇 명과 영상팀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상해 부동공항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부동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항 대기줄을 보니 한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역시 우리 대국의 매력이 통하는구나라며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뉴얼쿠님, 저기 한국인 두세 분이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과 소통이 잘 안 돼서 곤란해 하시네요. 영어로 질문하는데 직원이 사과, 치즈 이런 기본 단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이게 뭔 난리인가. 상해는 국제도시라면서 하고 내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태연하게 뭐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이 스스로 공부해 와야지.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이니 그걸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인턴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차피 여행은 문화 차이를 체험하러 오는 거지 뭐가 그리 불편하다고 난립니까?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게 본인들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라고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두자는 의도였는데 마침 러시아워 시간대였습니다. 지하철 칸은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목소리가 장난 아니게 커서 제 귀까지 멍멍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대놓고 먹고 또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부모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도 좀 당황했는데 우리 인턴들이 괜히 눈치를 보며 제 어깨 너머로 시선을 건네더군요. 그래도 저는 원래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이런 활기찬 분위기는 어쩔 수 없죠. 세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역동적인 풍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라고 애써 포장했습니다. 그러자 인턴 중 한 명이 한국인 입장에선 놀랄 수밖에 없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흘끗 째려봤더니 그 친구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러 시내 큰 쇼핑몰과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홍보업체에서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장소 중 하나가 대형 백화점, 화장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청소 상태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수가 잘 안 되는 구역이 좀 있어서인지 구석에서 희미하게나마 악취가 풍기고 휴지가 떨어져 있는 칸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중년 남성이 그냥 휴지가 없는 칸에 들어갔다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결국 문을 열고 나와 옆 칸에 들어가는 광경까지 목격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겠지만 이번엔 제가 듣기 싫은 중국 화장실 악취가 심하다는 비판이 떠오르니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담배 냄새가 가득한 흡연구역 근처를 지날 때 우연히 또 한국인 여성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긴 어디든 담배 냄새가 나네. 이 나라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순간 제 귀에 그 말이 꽂혔고 속으로 아니, 한국도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으면서 하고 분개했지만 굳이 말싸움을 벌일 처지는 아니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또 괜히 제가 대꾸라도 했다가 중국인 또 시비 걸었다고 소문이라도 날까봐 회사 이미지에 더 해가 될까봐 자제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택시가 밀집한 상해 중심가의 번화가였습니다. 평소엔 저도 택시를 자주 탑니다. 그런데 막상 한 택시 기사를 인터뷰해보니 그는 운전 중에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영상팀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화들짝 놀라며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도 어쩐지 민망했는지 얼버무리면서 아, 손님이 없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순간 영상팀이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할 거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뻘쭘해하며 운전 중에 피우는 건 문제지만 이 기사님도 스트레스가 많나 보죠 하며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택시 기사들이 워낙 많고 관리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모습이 한국 SNS에 그대로 퍼지면 중국 택시 기사는 운전 중에도 흡연한다 같은 악평으로 돌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니 파란 불임에도 차가 무작정 인도로 진입하고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건너는 등의 엉망인 교통 상황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저도 아찔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중국 특유의 역동성이죠. 국제도시이고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니 자연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신호도 생기는 겁니다. 곧 정비될 겁니다. 어디까지나 홍보용 멘트였습니다. 다른 한편 연지식품이니 뭐니 하는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상해 곳곳에 많이 생겼는데
대게 간판에 조선족 전통 같은 말을 붙여놓고 김밥이나 떡볶이를 팔더군요. 이 부분에서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한국인인 척한다는 항목이 떠올라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조선족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국 국적임에도 늘 한국 문화를 흉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선족들이 연변 전통 요리라고 홍보하는 메뉴도 상당수 한국식 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후기 작성자는 조선족이 한국인인 척한다. 한국어 쓰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더라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조선족은 엄연히 중국 시민인데 왜 한국인인 척하겠는가? 그들이야말로 문화적으로 중국에 기여하고 있을 뿐인데 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문제점을 체크해보니 솔직히 말해 그 한국인 여성 글에서 지적한 것들이 전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 치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그 부분은 우리의 약점이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듯한 흐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언짢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또 한 차례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인턴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자료, 현장 인터뷰,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찍어온 영상 중에 꽤나 충격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무리, 백화점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칸, 택시기사의 흡연, 무질서한 교통, 길가, 노점상에서 음식이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면 등이 두루 포착돼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류얼쿠 씨, 이거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뚜렷한 증거들 아닙니까?라며 대표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속이 끓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굳이 이걸 먼저 공론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이슈가 커지지 않게 잠재우고 홍보 영상은 깔끔한 구역만 잡아서 편집하면 됩니다. 그러자 회사의 언론 대응 매니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이미 한국 쪽에서도 이 불편함을 느낀 관광객들이 저희가 찍은 것과 비슷한 영상을 틀림없이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인터넷에 퍼질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게 낫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오히려 중국 당국이 은폐한다는 식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약간 코너에 몰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 때문에 이 꼴을 당하다니라는 생각이 치밀었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반론을 할 근거가 부족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결국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봅시다. 먼저 우리 홍보사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캠페인을 시범 운영해보고 교통신호 무시 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도 추진하고 택시기사 흡연 문제도 시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시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상해는 변화 중이다라는 긍정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자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마 뒤 해외 교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몇 명이 저희 회사에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관광객 불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대표 인터뷰이로 내세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내가 굳이 한국인들에게 인터뷰를 해줘야 하지?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우월한 국가인데 이따위 질문에 답변해야 하나 하는 거만한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터뷰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해보니 한국인 진행자가 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한국인 여성 여행객이 작성한 글이 중국 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와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때론 외국인들에게 낯설거나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중국만의 고유한 활력이고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26가지 불편사항 중 상당수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점잖은 어조로 답했습니다. 자잘한 문제들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오직 중국만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너무 편향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생활하니 지하철이 조금 조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여러 민족과 배경이 섞여 있으니 더 시끌벅적한 겁니다. 진행자는 예민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악취나 흡연 문화, 교통신호 무시 등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입장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이미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거대한 규모를 생각하면 일부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깨끗한 환경이란 어쩌면 획일적으로 통제된 분위기를 의미할지도 모르죠. 중국처럼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는 곳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생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인터뷰를 지켜보던 한국인 패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건 좋은 말인데 공공예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일상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길 기대합니다. 그런 점이 간과되면 문화 차이로 포장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예의를 강조해온 나라입니다. 유교 문화도 우리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국은 우리를 본떠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과거가 중국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무례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대목에서 패널들이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고 분위기가 살짝 싸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함께 동석했던 회사 동료들은 절 보고 아주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류얼쿠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 커뮤니티나 언론에 그대로 전하면 또 중국이 적반하장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중국이 시장이 크니 한국인들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돈이 되는 건 중국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기자 간담회나 홍보 행사에서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족과 한국 문화를 혼동하는 문제나 한국 아파트와 중국 아파트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해명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중국 백화점에 연길식품 매장이 들어와서 김밥이나 떡볶이를 파는데 간판은 조선족 전통 어쩌고 하면서도 실제론 한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중국 스스로도 한국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요? 듣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김밥이건 떡볶이건 그 뿌리를 찾아보면 동양 문화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겁니다. 굳이 한국 것이며 중국이 베끼고 있다는 억측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조선족 전통 음식이라고 했으니 그건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로 봐야죠. 어디까지나 중국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 말에 기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깊게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질까봐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상해에 13만 명 이상 몰려왔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엄청난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인들이 중국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인도 중국 경제에 기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마음에 쏙 드는 해석이었기 때문에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결국 중국이 답이다. 한국인들이 몰려오지 않느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이슈가 된 게 바로 중국이 불편한 26가지 후기에 대한 증언이 여러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도시들은 대체로 흡연 문화에 무감각하다. 화장실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 같은 이야기가 한국인뿐 아니라 서구권 여행 블로거들에게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 몇 군데서는
중국은 단순히 무비자 혜택만으로 외국인 방문을 유도할 게 아니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논평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제가 마케팅 디렉터로서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뉴얼쿠시 해외 여론까지 악화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한국만 상대하면 됐을 걸. 지금은 서구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우리 홍보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요. 전 이 말을 듣고 속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 애초에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려면 외부 시선은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 오면 그들이 우리 방식에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하나같이 국제 표준을 맞춰야 한다. 한국인뿐 아니라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도 편하게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최첨단입니다. 모바일 결제만 해도 한국보다 앞서 있는데 왜 자꾸 한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한국인들이 카드 결제를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탓입니까? 중국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임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있죠. 영문 표기가 없고 앱 설치나 계정 개설 과정이 복잡하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관광 수입이 더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한국인 불편사항 목록에도 카드 결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자결제를 쓰고 있으니 거기에 맞추는 게 당연하죠. 한국인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상해 여행 후 불편했다는 후기들을 계속 기사화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두고서는 좀 더 문을 열어야 한다. 중국이어서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상해 거리에는 한국인들이 넘쳐납니다. 호텔에서, 길거리 카페에서, 관광 명소에서 심심찮게 한국어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우리를 무시한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지 한국인들은 참 모순적입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란입니다. 중국 본토의 명문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부모님 뜻에 따라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는 대만 국립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사실 대만이라 해봐야 중국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유학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지요. 게다가 저는 대륙의 위대한 유산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학창시절 내내 배워왔으니 대만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을 리 없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니 언어는 분명 중국어와 어느 정도 통하긴 하지만 번체자를 쓰는 간판, 약간 다른 발음, 조금씩 다른 문화 양식이 여기저기서 보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캠퍼스 안에서 마주한 한국 열풍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K-팝, K-푸드, K-드라마 등등 온통 한국 관련 용어들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축제 주제조차 한국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만의 대표 명문대에서 대만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기는커녕 한국만을 떠받들어 주제 삼는다니 말이 되는가. 이건 분명 어딘가 잘못됐다. 누군가는 이 대만 학생들을 일깨워줘야 한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중화 사상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저에게 대만이 한국을 치켜세우는 장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이곳에서 펼쳐질 일련의 사건이 이 정도로 극단적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대만국립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선 순간부터 온통 한국어 간판과 한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학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동아리 홍보 부스 대부분이 K-컬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K-팝 커버댄스 동아리, 한국어 스터디 소모임, 한국 아이돌 굿즈 교환전, 심지어 학생식당조차 똑같이 한국 음식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덮밥, 비빔밥 등등이 한 번 메뉴를 차지하고 대만 전통 음식들은 오히려 구석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좀 의아해서
처음엔 여기 학식이 컨셉으로 몇 개 만들어 놨겠거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이 최고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 문화에 탐닉하는 학생들을 무수히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중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대만인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정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자막도 없이 술술 대사를 이해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너 한국어 자막 없이 이걸 어떻게 봐? 아, 저 대만에서 한국어 전공한 지 2년째예요.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K-드라마는 이제 자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친숙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대만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대만인이면 대만어번 체자와 중국어 만다린에 능통해야지. 한국어까지 이렇게 잘하다니. 그리고 한편으론 대체 왜 중국 본토가 아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가 라는 불만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며 폄하해 왔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학내 공지로 이번 봄 축제 주제는 K-푸드 앤드 K-컬처 파티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만 대학의 축제라면 자연스레 대만 전통 공연이나 대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부 한국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물었죠. 왜 축제 주제가 한국이에요? 여긴 대만 아닌가요? 요즘 대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가 한국이잖아요. 음식, 패션, 드라마, 음악 전부 한국이 대세예요. 해외에서도 K-컬처가 인기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축제를 기획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고 대만은 곧 중국의 일부라고 굳게 믿는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축제 때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만약 너무 지나치다면 내가 이 대만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중국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한국이 얼마나 이류인지 따끔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K-푸드 앤드 파티라는 이름의 축제 당일, 캠퍼스 전체가 무슨 한국 테마파크가 되어 있었죠. 축제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첫인상부터 심상찮았습니다. 학교 정문 옆에 한글로 쓰인 플래카드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만국립대학교 K-푸드 앤드 파티. 대만어번 체자나 중국어간 체자는 작게 부연 설명으로 들어갔을 뿐 중심은 영문과 한글이더군요. 이걸 보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부스들이 한국 음식을 판매하거나 K-드라마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스는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코너도 운영 중이더군요. 길 위를 지나는 대만 학생들은 335 모여서 한국 아이돌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 떼창을 하는 모습은 제가 들어도 한국어 발음이 꽤 정확해서 더 놀라웠죠. 그제야 저는 이곳이 정말 대만인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축제 메인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활기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끊임없이 한국 아이돌 노래를 소개하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행자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던졌죠. 이봐요. 여기 대만 맞습니까? 왜 축제에서 온종일 한국 노래만 틀어요? 대만 노래는 어디 있죠? 진행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컬처 파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음악을 주로 트는 거예요. 대만 학생들이 다들 좋아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분위기가 좋긴 개뿔. 저는 속으로 울분이 터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대만 학생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와, 역시 한국을 외치는 장면은 제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학생은 지나가면서 한국 드라마 OST 좀 틀어주세요 라고 마이크에 대고 외치기도 했지요. 한국 드라마 OST. 하하. 중국 드라마 OST는 생각도 안 해? 저는 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려다 순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더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출출해진 저는 축제 구경을 하다가 대만 전통 음식이라도 먹어볼까 싶어 음식을 파는 부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 부스가 한국 음식을 팔고 있더군요. 그나마 구석에 대만 전통 음식을 파는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김치볶음밥,
떡볶이를 파는 부스 앞에는 길고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판매하던 부스 쪽으로 다가가 부스 운영자들에게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왜 대만에서, 그것도 명문대 축제에서 한국 음식만 이렇게 많이 파는 겁니까? 대만인이라면 대만 음식이 우선 아니에요? 그러자 부스 운영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축제 테마가 한국 문화라서요. 또 대만 학생들이 워낙 한국 음식 좋아해서 손님이 많아요. 떡볶이가 의외로 대만 학생들 입맛에 잘 맞거든요. 저는 부스 앞에 줄 선 학생들을 보며 홧김에 소리쳤습니다. 너희 다맛도 없는 한국 음식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국의 진정한 미식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떡볶이가 대체 뭐야? 허거나 정통 스촨 요리를 먹어봐야 제대로 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주위 학생들이 제 말에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뭐지? 이 사람 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때 한 대만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 음식도 물론 맛있지만 우리도 이제 한국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다는 걸 잘 알아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떡볶이, 김치찌개, 삼겹살 보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먹어보고 싶어진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이라니 중국 드라마가 더 역사가 깊고 인구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아니, 알아둬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중국에 종속된 속국이었고 심지어 군사력으로 따져도 한국은 감히 중국의 상대가 안 돼요. 중국 국방력이 세계 2위라는 건 알죠. 대만마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될 운명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난 진심으로 이해가 안 돼. 제 말이 끝나자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던 학생뿐 아니라 줄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일제히 저를 쳐다봤죠. 몇몇은 황당해하며 국방력. 지금 이 축제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너무 과하게 폭발했나 싶었지만 이미 저도 흥분한 상태라 말을 주워 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맞받아쳤습니다. 한 대만 남학생이었는데 좀 체격도 좋고 제게 살짝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여긴 축제야. 정치 얘기나 군사 얘기는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대만은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고 한국도 독자적 문화를 지닌 나라야. 중국이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대만이나 한국이 중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는 없어. 우린 우리 마음대로 좋아하는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색이 굳었습니다. 중국에게 무릎을 꿇어라가 바로 제가 대만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전혀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저를 이상한 괴짜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축제 부스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울분을 사귀지 못한 채 축제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던 중 메인 무대 옆 DJ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서 종일 K-POP만 틀어대고 있는 게 영불쾌해서 이번에는 DJ에게 직접 항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DJ가 빙글빙글 디제잉을 하면서 관객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무대 아래로 접근해 손짓을 하며 DJ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축제라는 게 여러 장르의 음악을 트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한국 노래만 틀어요? 대만 노래나 중국 노래도 좀 튼다든지 다양성이 있어야죠. DJ가 이게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흘끗 보더군요. 음악 볼륨을 조금 줄이고 마이크를 잡아 말했습니다. 오늘 축제 주제가 K-컬처 파티라서요. 모든 곡이 한국 노래인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한국 노래이긴 하죠. 대부분 관객들이 이걸 원하니까요. 저는 DJ의 대답에 한 번 더 폭발했습니다. 원하긴 누가 원해요? 나처럼 중국에서 온 학생도 있을 거고 대만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너무 한국만 편애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이 어디 감히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우리가 군사력에서도 경제력에서도 훨씬 앞서 있는데 왜 대만이 한국에게 굽신거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다시금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조하자 DJ와 주변 스태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악 축제에서 웬 군사력? 하는 반응이 역력했죠. 이때 DJ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이크가 아닌 제게 직접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 축제 현장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 뿐이야. 중국이든 미국이든 군사력은 상관없어.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중국 노래를 트면 대부분의 학생이 모르고 호응도 없을걸?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만을 위해 곡을 전부 바꿀 순 없어.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대만 학생 몇몇이 키득거리며 웃었고, 맞아.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 노래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에 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중국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이미 DJ는 다시 볼륨을 높여서 한국 걸그룹 댄스곡을 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마치 불청객이라는 듯 피하듯이 흩어졌습니다. 저 혼자만 외톨이처럼 남았고, 제 분노는 극에 달했지요. 결국 축제는 밤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도중에 견디다 못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밤까지 이어진 K-팝 커버 댄스, 그리고 대만 학생들의 한국어 떼창 소리가 기숙사까지 울려 퍼져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캠퍼스 여기저기서 이번 K컬처 파티 정말 최고였어. 나는 다음에 한국으로 여행 가야겠어. 같은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축제 때 입은 굴욕과 스트레스가 컸는데 이런 말을 듣자니 더 역겨웠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었죠. 대만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빠져있지?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등한시하고 감히 이류 국가인 한국을 우러러본다고? 저는 스스로 대만 친구들과 접촉을 시도해 중국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며 설득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만 학생들과 교수진이 제게 준 반응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지 며칠 후 저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대만 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단어장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외우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아이돌 포토카드를 정리하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이번 신곡 정말 대박이야라는 한국어 단어도 스스럼없이 사용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대만 학생 맞아요? 왜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한국 아이돌 카드를 모으고 있는 겁니까? 중국어가 훨씬 세계적으로 쓰이는 언어예요. 인구만 해도 14억이 넘고 국방력은 세계 2위. 근데 왜 한국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한국어가 재밌고 한국 음악도 좋고 중국 국방력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주변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갑자기 국방력 얘기는 왜 꺼내는 거지? 라며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더욱 부하가 나서 목소리를 낮춰 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중화 문화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대만은 원래 중국 땅이지 않나? 한국은 중국 문화에 빚지고 있는 속국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돼 있어. 자칫하다가 대만과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고 스스로 대단한 척하면 언젠가 중국이 힘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걸 왜 모르는 거지? 말끝마다 군사력, 힘 같은 표현을 쓰자. 주변 학생들이 에이, 또 저 사람 왜 이래?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저를 곧장 반박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해석이 다양하고 지금 시대에는 여러 문화가 교류하며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열세라도 문화적으로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K-팝, K-드라마가 얼마나 큰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저는 사실 본토에서도 이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 말이죠. 그러나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한국이 문화적 우위를 점했다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IT 산업이나 대중음악, 영화 산업 같은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요. 중국은 물론 거대한 시장이지만 문화 검열이 심하고 자유로운 창작이 제한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국이 훨씬 앞선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이건 직격탄이었습니다. 검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문화 발전에서 뒤처진다고 비교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언가 반박을 하려 해도 제가 너무 흥분해서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경비가 다가오자 결국 거기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길로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모멸감이 제 가슴을 죄었습니다. 더 심각한 마찰은 수업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듣던 과목 중 하나인 현대 문화 콘텐츠 분석이라는 강의에서 교수님은 대만의 문화산업과 주변국 특히 한국, 일본의 대중문화 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교수님이 한국의 K-팝 글로벌 영향력이나
K-드라마의 서사 전략 등을 흥미롭게 소개하셨죠. 저는 강의 중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한국이 그렇게 인기 있다고 해도 결국 한국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한 나라 아닌가요? 대만도 원래 중국 땅이니 우선은 중화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한국의 사례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왕난 학생, 물론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 사회에서 가장 큰 파급을 일으킨 것은 한국 대중문화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분석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 우열을 따지기보다 각 나라 문화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살펴봐야죠. 저는 도저히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각 나라 문화의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면 왜 중국 문화를 먼저 안 다루느냐는 불만이었죠. 추가로 발언 기회를 얻어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아래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문화시장 규모도 엄청나지요. 그런데 대만이 왜 이렇게 한국에 치중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네요. 만약 대만이 중국 편에 서면 훨씬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왜 자꾸 군사력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수군댔고 교수님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난 학생, 이 수업은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수업이고 국방력이나 정치 권력의 논의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대만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룬 성과는 수많은 해외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의 해외 수상 인기, 블랙핑크가 유튜브 최다 구독, 걸그룹 인점 등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순 없잖아요. BTS 1위, 기생충, 오징어 게임, 블랙핑크 교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시와 수치를 들어 언급할 때마다 제 안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영화 시장도 크고 유쿠나 아이치 같은 플랫폼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분위기상 더 말하면 제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심정은 점점 더 자극되어 갔고 강의실을 나서며 다음번에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학기가 중반을 지나며 각종 발표 과제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문화 콘텐츠 분석 과목의 중간고사 발표는 5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주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아시아 대중문화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에는 대만인 학생 3명, 일본인 유학생 1명, 그리고 저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저 빼고 나머지 4명 모두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사례로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초반 기획회의부터 강하게 제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 왜 꼭 한국 사례를 다뤄야 하죠? 차라리 중국 무협 드라마나 중국 온라인 소설 시장을 분석해 봅시다. 그쪽이 훨씬 규모도 크고 역사도 길어요. 하지만 대만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대만에선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가 화제성도 높고 조회수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협 드라마는 대만 젊은 세대에게 조금 올드한 느낌이라 K-드라마가 더 핫하죠. OST도 유행이고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단 다수결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국 드라마 분석 주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계속 한국 드라마는 어차피 중국 사극의 형식을 베꼈다. 한국은 한복과 김치도 중국 것을 자기 것처럼 우기고 있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팀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중간고사 발표 당일 제가 조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팀원들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드라마 대본이 다 중국 전통 문화를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해. 대만인 팀원은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건데. 지금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 드라마는 정책 검열 때문에 해외 반응이 제한적이잖아. 일본인 팀원도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권 차트에서 자주 보여요. 중국 드라마는 특정 팬층이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만큼 대중적으로 퍼지진 못해요. 결국 싸움만 하다가 발표 시간이 돼서 팀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저는 발표 중 분노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중국 전통 소재를 교묘하게 변주해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즉,
한국은 본래부터 중국의 것을 베끼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한복, 김치 역시 기원이 중국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자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걸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하는 눈빛이었고, 교수님은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조에서 발표했던 대만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왕난 씨,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구체적인 사료나 논문 근거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한복, 김치가 중국 거지라는 주장은 일부 인터넷 매체에만 나오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학설이나 객관적 자료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자료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걸 잘 알았지만 억지로 우겼습니다. 우리는 중국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역사는 거기에 포함되는 하위 카테고리에 불과하죠. 그런 논문은 중국 쪽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기원이라고 보는 시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옳습니다. 그 학생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국제학술지에서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기 힘들던데요. 반면 한국 문화 콘텐츠의 독자성은 여러 언론과 논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주변에서 작은 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를 조롱하는 듯했지요. 저는 역시 또 망신만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왜 이들은 다들 한국 편만 드는 거야? 라는 분노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이 수업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중화권 문화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지요. 거기에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논리를 들이댈 순 없습니다. 문화는 자유로운 교류와 공감 속에서 꽃피는 것이니까요. 또한 타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근거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 것이 원조다라고 외치는 것만으론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왕난 학생, 대만은 대만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압으로 너희는 중국을 따라야 해라고 말할 순 없어요. 특히 여기 대만 학생들은 스스로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즐기는 거니까 그 자유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교수님의 이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대다수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상 왕난 너 참교육 당해라 하는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 국방력과 인구 수로 주변 국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제 논리는 이곳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주제는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대만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엔 더욱 중국의 국방력, 경제력을 부각하며 대만과 한국이 어차피 중국에 귀속될 운명임을 낱낱이 폭로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죠. 저는 PPT 첫 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동아시아 유일무이의 맹주 대만과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의 변형판. 그리고 발표 자리에서 저는 한껏 열을 올리며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GDP, 국방력, 인구, 기술력 모두 한국을 훨씬 능가합니다. 대만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요. 언젠가 우리는 통일될 것이며 그때 대만은 더욱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한국 또한 중국의 하위 문화권이니 지금의 K컬처 열풍도 결국 일시적인 것이고 중국이 마음먹고 강력한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은 금세 밀려날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흥분 상태였고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2위 군사력으로 항공모함 전단과 첨단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개발 사업 역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 규모로 중국에 맞설 수 없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산업 역시 중국이 굳게 결심하면 막대한 자본력으로 한국을 제압할 수 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 학생들의 손이 일제히 번쩍 들려 올라왔습니다. 교수님이 질문 있으신 분이라고 하자 대만 학생들이 저를 향해 반박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왕난 씨, 지금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문화 콘텐츠와 직접 연결 지으시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군사적 압도는 문화 동해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고 여기고 있어요. 중국에게 흡수된다는 전제를 저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한국 대중음악 K-POP는 20년 가까이 꾸준히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고 있어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까지 수상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기엔 너무나 큰 성과 아닌가요? 중국에 분명 거대한 시장이 있지만 해외 검열 이슈나 스토리 콘텐츠의 자유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 크리에이터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고 그게 해외로 수출되고 있죠. 자본력만으로 해결된다면 중국이 진작 세계 시장을 휩쓸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난 학생, 국방력과 경제력으로 문화적 우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작동 원리를 고려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문화는 스스로 매력과 창의력을 입증해야 해외 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합니다.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는 강제 소비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한국이 이뤄낸 성과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BTS가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중국이 곧 따라잡을 수 있다고만 주장하기에는 오히려 중국 내부 환경이나 검열, 창의성, 제약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거예요. 교수님의 논리적인 반박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끝내 저는 중국 군사력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건 문화는 군사로 짓누를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절대 반박하기 힘든 논리였던 겁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여러 과목에서 팀워크 방해나 타인 비방 등의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 문화 콘텐츠 분석 과목에선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난 학생, 당신은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건 자유지만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없이 다른 국가나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해쳤고 조원들과도 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은 매우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축제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고성을 지르고 중국의 국방력과 우월함을 거론하며 대만 한국 문화를 폄하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학생처에서 저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난 학생, 여러 학생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왕난 학생이 타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중국을 강요하고 군사력까지 언급해 상대를 위협하는 발언을 해서 다들 불편해하고 있네요. 대학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우리로서는 왕난 학생이 잠시 휴학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실지는 자유지만 지금 상태론 학업 지속이 어렵습니다. 결국 사실상 퇴학이나 다름없는 휴학 권고였습니다. 저는 이때야 이 학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길로 기숙사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비참한 심정과 함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대만은 역시 중국의 일부면서 어째서 이렇게 한국에 미쳐있고 중국을 배척하지, 저들이 역사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니 결국 언젠가 중국이 힘으로라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저는 한 학기 만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대만에서 들려오는 제 소식에 분노해 계셨고 중국의 웅대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있는데 대만인들이 왜 그걸 무시하고 한국에 심취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한껏 동의하며 대만인들은 결국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니 중국 본토 친구들은 다들 제 편을 들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대만은 갈 길을 잃었군. 한국 같은 데에 빠져 있다니 답이 없어. 중국 국방력을 우습게 아는 건가? 통일되면 알게 되겠지. 저는 그 말에 꽤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봤던 수많은 한국어 떼창, K-팝 커버 댄스, 한국 음식 부스, 그리고 여기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인가 싶을 정도의 그 열광적 광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고 결국 저만 문제아로 낙인 찍혀 쫓겨났으니 더더욱 씁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문화 대국이며 대만과 한국은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주변 국가들이다. 중화 사상을 부정하는 자들은 언젠가 중국의 위력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국립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K컬처 축제가 열리고 있겠죠. 대만은 한국에 빠져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은 당분간 이어질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파도 같아 보이는 유행도
결국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지켜볼 겁니다. 언제까지나 중국이 바다처럼 웅장하게 모든 것을 품어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